방금 소개받은 최현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할 주제는 가보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가보농민전쟁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소설책도 많이 나왔었죠. 뭐 녹두장군이라든지 박태원의 가보농민전쟁이라든지 그런 소설책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가보농민전쟁의 스토리라인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그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연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린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남과 북의 역사를 인식하는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북에서는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그리고 북의 역사들 체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좀 진행해 나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해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저기 경제학과 전공이에요. 근데 경제사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통일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통일에 대해서는. 근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인데, 대학원 때 제가 한국 경제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 경제사 전공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제3세계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왜 70년대 갑자기 경제 성장이 급성장을 이뤘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경제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기본 바탕을 이뤘다. 뭐 철도, 도로, 그리고 전기 이런 공사들이 해서 그 SOC들이 기반이 되면서,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기반이 되면서 근대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경제사학자들의 기본이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학자들은 식민지 착취론이라고 해서 식민지는 착취를 했지 발전을 시킨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일부 이제 젊은 경제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사색당파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색당파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노론하고 남인의 대립이었지 거의 사색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그런 당쟁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실 당쟁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당쟁의 그 철학적 기반들이 다 있는데, 그 철학적 기반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철학적 기반에서 당시의 경제는 경제 철학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논문을 썼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는데, 문제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쪽에는. 그런 게 왜 그런가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학의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백남훈 교수님이라든지 전석담, 이북만 이런 분들이 다 월북하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다 보니까 지금의 뉴라이트의 기반이 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 이영훈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이나 경제학도 그렇고 경제사나 사학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1세대 굉장히 우리나라 사학과 경제학을 발전시켰던 분들은 다 월북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분들은 서울대 중심의,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 중심의 제자들, 이렇게 되면서 자료가 없어서는 보려고 보니까는 자료가
30년대 40년대 나온 자료. 예, 그러면서 야 이게 통일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제가 보려고 하는 책들은 다 금세예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일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된 일들만 거의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민족21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그 남북이 만든 최초의 잡지거든요. 지금은 폐간이 됐지만은 한때 참 좋았던 잡지였는데 거기 기획팀장 했었고, 지금은 여기 그 결의하나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의하나 이전 이름이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였는데 거기 초창기에 대외협력팀장 했었고, 그리고 코리아 포커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건 거기에서 통일부 출입 기자를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 조직위원장 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에 DMZ 지역을 계속 답사를 하면서 DMZ 지역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수십 차례 이상씩 많은 분들, 뭐 신청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과연 이 DMZ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은 어떤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 문화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은 또 DMZ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은 뭐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책은 뭐 DMZ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그쪽 관련된 책을 좀 몇 권 썼고요. 그리고 우리 영문협 운영위원분들하고 같이 두 권의 공저로 책을 같이 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명칭 문제예요. 사실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부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을 규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이 며칠 전 6월 25일이었죠. 조금 상관없지만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해볼게요. 1950년도에 일어난 전쟁의 이름이 뭐죠? 다들 아시잖아요. 6.25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없나요? 북에서는 조국해방. 저기 북에서 조국해방전쟁 나왔네요. 또 다른 이름. 6.25 동란. 사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들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6.25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 뭐냐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북이 남쪽으로 쳐들어왔다.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요일 날. 그러니까 북의 불법 남침이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사실 전쟁은 그 전에 45년도 해방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수백 차례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전면 전환된 것 뿐이지. 근데 한국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거죠. 전쟁에 대한. 분명히 전쟁의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한국 전쟁 그러면 어때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한반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들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책도 나오듯이 그렇게 기원을 찾아가면서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종결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저기 우리 안광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에 같은 전쟁이에요. 조국 해방 전쟁. 우리 일본한테 해방됐는데 누구한테 해방이 돼?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안쪽에. 그 군정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체나 전쟁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전쟁하는 우리 친구국가, 형제국가를 원조해주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180도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가보농민 전쟁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칭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명명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94년 가보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만 해도 이 명칭은 농민군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동학 교도를 뜻하는 동도, 그리고 의로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의병, 그래서 동도 의병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주로 많이 써왔었고, 반대에 있었던 조선 정부, 그리고 일본군, 그리고 당대 지식인층들도 크게 벗어나 같은 그 맥락에서 썼는데 적도 혹은 뭐 비도, 비적 이런 그 나쁜 쪽의 의미로 사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대 지식인층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당시에 그 유명했던 선진적인 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매천 황현 선생 같은 경우도 동비라고 하는 이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일제 식민지 시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은식 선생님이 쓰신 한국통사에서 최초로 가보동학질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동학과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질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식 선생님은 이게 개혁의 선두주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자 계열이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모스크바 극동 노동자 대회에서 농민폭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란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청원의 그 조선 역사 독본에 보면은 가보혁명, 그래서 그 농민 전쟁에서 이제 혁명적인 의미들을 그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국의 태평천국의 그 활동과 같은 그 동학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된 다음에 남과 북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에서는 명칭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1945년도에 그 초등학생들의 문고판에 보면은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명칭은 북에서 그대로 굳어지면서 가보농민 전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보농민 전쟁 혹은 1894년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뭐 가보년이나 1894년이나 이제 그 연도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표현보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비해서 남쪽은 이 명칭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하고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난이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동학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다가, 재미있는 거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그 권력을 잡으면서 이게 명칭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왜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박정희의 아버지가 경상도 지역에서 동학의 적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보농민 전쟁 때 그 적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혁명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혁명밖에 없었다. 동학혁명과 그 5.16 혁명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리고 정읍에 그 정부 주도로 가보 동학혁명 기념탑을 공식적으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쓰게 되니까는 우리나라는 학계에서 거기에 이제
국화가세하는 거죠. 계속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 농민봉기 그리고 동학운동, 갑오 동학혁명 등의 명칭을 7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학문적인 폭이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단순하게 이거를 동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동학과 그 참여했던 그 하층 농민들 그 복합적으로 만나서 시너지 현상을 일으킨 것인데, 이거를 동학이라는 표현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표현력이 작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민군의 문제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오 농민전쟁 혹은 동학 농민전쟁 혹은 1894년 농민전쟁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학 농민혁명, 이제 동학과 농민이라고 하는 같이 표기를 하면서 동학 농민혁명을 공식적으로 우리 그 남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04년에 그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이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식 용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근데 한국사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EBS 교재 중에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동학 농민혁명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칭이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근데 남쪽에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고, 북쪽에서는 동학이라는 낱말이 전혀 없죠.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농민이라는 게 더 우선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동학과 농민 전쟁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면은, 뭐 동학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동방의 학문, 즉 조선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제 서학과 대치해서 조선 사람들의 이제 신앙 철학의 개념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동학에 참여한 분들의 그 계층이나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그 신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다수 하층 농민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층 농민들이 여기에 많이 그렇게 참여를 했는가 하는 거는, 그 하층 농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당시에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외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분적인 부분들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학에 쉽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한올림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많이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율들이 농민들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했기 때문에 동학의 주요 계층들은 그 하층 농민들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학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 동학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동학을 창시했다고 하는 최재우 선생을 사형을 가두고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동학을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밌는 게 그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이게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식목일 말고 4월 5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동학하고 굉장히 관계점이 있어요. 최재우 선생이 그 한올림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신의 계시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나무 심는 날이 사실은 3월 달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 최재우 선생이 그 한올림을 만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5일로 식목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천도교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농민들의 이런 광범위한 그 지지를 받게 된 동학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탄압이 되잖아요. 탄압을 하니까는 이제 1882년에 삼내에서 그 집회를 하게 되는데, 동학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동학 상층부에서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선생의 그 신원을 복권을 해달라. 그리고 동학이 자유롭게 그 활동할 수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활동, 즉 종교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883년에 보은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보은 집회와 그 금구 집회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전라도 금구에서 있었던, 요거는 같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보은 집회를 하게 되면서 이때만 해도 이제 그 76년도에 첫째 시간때 배웠지만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고 82년도부터 해갖고는 서구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가 우리나라에 그 수교를 맺고 그 서양의 문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적 침탈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76년도 강화도 조약, 그리고 82년도 조미 소통상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은 그 척외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권 문제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그런데 비해서 보은 집회 때 그런 그 이야기들이 농민 대중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상층부는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농민의 그런 요구는 제외시키고 서울의 상소단을 파견하는 그런 그 합법적 활동에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다른 파일 줬는데 바뀌었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가보농민전쟁 이 동학 하층부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정치적인 그런 단결력을 갖는 어떤 그 투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학의 그런 종교주의적 태도에 반대해서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구호들, 그러니까 뭐 외세는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들의 농민들의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받아안는 그런 집회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구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구 집회는 동학에서는 그 상층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집회였어요. 그런데 보은 집회와 같은 시기에 열렸는데, 금구 집회는 주로 그 전라도 지역의 그 농민 대중들이 모이면서 전봉준이 이 금구 집회에서 정치 세력화 농민들과 함께 그런 그 요구들, 민중의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리고 정치 체계화하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독자적인 그 투쟁적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단순하게 그 가보농민전쟁은 동학이라고 하는 외피 속에서 전봉준이 동학이라고 하는 외피 속에서 농민 대중들을 끌어모으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동학만으로서의 투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도 그런 상층과 하층들의 투쟁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동학이 나오는 것보다는 농민 대중적인 투쟁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이따 내용 쭉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자체가
거족적인 민족적인 투쟁이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동학 농민 전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더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갑오 농민 전쟁의 성격을 보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봉건적이고 그리고 반외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봉건 투쟁이다라는 거. 이제 뭐 그 나중에 폐정개혁 12개 조항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천민이라고 하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 양반제를 폐지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봉건적 구습들을 철폐하고 그 생존의 권리를 위한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봉건 정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봉건적 패습들을 정치 방식을 좀 바꿔보자, 새롭게.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도도 변화시키자. 일단 폐정개혁가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그 양반제도 없애는 거, 그리고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변화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악패를 청산하면서 사회적인 진보를 이루는 그런 거고, 이렇게 나갔더라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반외세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갑오농민 전쟁이 사실 실제적으로 갑오농민 전쟁이 반봉건 투쟁에서 1차는 반봉건 투쟁, 2차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반외세라고 하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발전하는 것은 시대적인 법칙성도 있겠지만은 이미 그 일본과 외세 서양에 의해서 조선이 침탈당하면서 경제적인 착취가 굉장히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삼내 집회 때 그리고 보훈 집회 때부터 벌써부터 농민들 대중 사이에서는 그 외세를 배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척외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반외세로 변환하게 된 거는 그 전주를 점령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을 하고, 일본이 그 본격적으로 갑오농민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주화의에도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반외세 반봉건 더하기 근대화를 지향했던 애국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근대적 민물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그거를 지난번 강의 때 잠깐 나왔지만 갑오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갑오 개혁이 힘을 받아서 그렇게 그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추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갑오 농민 전쟁은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농민 전쟁들이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농민 전쟁이 있었는데 1894년도 갑오 농민 전쟁과 그 이전에 있었던 농민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왜 갑오 농민 전쟁만이 근대화의 어떤 추동력으로 되고 그 전에 있었던 농민 전쟁은 어떤 거길래 그렇게 다루지 않냐? 뭐 우리 1강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진주 농민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서북 지역에서 있었던 홍경래 이런 그 투쟁도 있었었죠. 근데 서북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가보농민 전쟁은 봉건적 식분 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을 하고 토지의 평균 분작 그리고 그 백성 인민에 대한 존중과 평등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농민 전쟁들은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주로 경제적인 투쟁에 머물렀고, 이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분제를 그대로 둔 상황 속에서의 그 유기적 결합체를 통해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공자가 말한 공자의 책인 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과 그 산업공상이죠. 그 관리, 그리고 양반, 그리고 상민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이 균등하게 잘 분배되고 활동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대동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틀에서 그게 크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봉건적 사상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공상을 철폐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중세의 그런 그 농민전쟁과는 가보농민전쟁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왜 가보농민 전쟁과 이전 농민 전쟁이 차이가 나는 건지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분제도는 그대로 둔 속에서 융합이었다 그러면 가보농민 전쟁은 경제적인 것 플러스 구습에 대한 폐지 그리고 신분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성격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보농민 전쟁까지 그 대외적인 관계 이게 가보농민 전쟁은 사실은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일어났지만은 청일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고 거기엔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들어있고 근데 이게 지금 1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일인데 이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당시에 문제점들이 지금도 똑같은 문제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제가 세계 지도예요. 이거 뭐 세계 지도를 뜬금없이 왜 이렇게 띄워놨을까 사람이. 근데 제목을 보시면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한반도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맨날 일어나는 게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 그리고 쓰나미 이게 매년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땅을 항상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와 함께했던 일본은 보면 언제든지 대륙을 진출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죠. 반도 국가의 특징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지점이에요. 그거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만방에 뻗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 분리돼 있을 때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반도 국가의 숙명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뭐 비슷한 게 있겠지만은 뭐 저기 그리스 대표적인 그리스, 이태리, 유럽으로 가면은 그리고 크림 반도 뭐 이런 데가 다 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해양 세력이죠.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은 언제든지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을 견제하면서 그 한반도에 주둔을 하죠. 근데 이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또 다른 해양 세력과 또 다른 대륙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미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죠. 미국은 그
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65년도에 남북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태평양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전까지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리까지 8,000km, 여기서 서울까지 8,000km, 8,000km를 건너 똑같이 8,000km를 건너가는데 8,000km 오면은 바로 그 아시아로 들어오는 거죠. 저긴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쭉 들어와야 되는 과정으로 가죠. 그러면서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그래서 이 해양 세력이 언제든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는 중국만 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대륙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은 지금 100년이 넘었고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한반도의 상황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평화를 더 추구해야 되고 통일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건지 하는 거는 이런 역사를 보는 것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극복을 해낼 것인가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조선이 이제 개항을 76년도에부터 개항을 하기 시작하죠. 82년도에 미국, 영국, 독일, 청나라. 물론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전에도 우리와 그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제 근대적인 그 조약으로서 그 청나라가 다시 그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84년에 이태리, 러시아, 86년에 프랑스, 92년에 오스트리아까지 해서 서구의 그 열강 당시의 제국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조선과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뭐 석탄, 탄광의 그 개설권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 지지난번 강연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들은 우리에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값싼 면화를 주고 우리의 식량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교환을 통해서 경제적 침탈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침탈이 가속화되니까는 백성들은 더더욱 삶이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부패한 탐관오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탈을 당했는데 더불어 외세까지 들어오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천진조약이라고도 하죠. 하면서 일본은 한반도에 군대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왔던 영국에서 제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만평이에요. 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 러시아, 일본, 청나라가 그 조선이란 나라를 두고 낚시질을 하는 거.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근데 여기서 들어오면 이 나라들이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맺으면서 들어올 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조약의 첫 번째가 항상 강화도 조약도 그렇고 조미 수호통상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이거 왜 쓸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썼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의 그동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청에 대한 우위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자기네들이 새롭게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갖겠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만 보면 되게 그럴싸하고 좋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조선을 자기네들이 먹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심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은 더욱더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들어가면서 보겠지만은 간략하게 여기서는 가보농민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갖고서는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날짜는 참고로 음력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썼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1894년도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봉준 주도하에서 이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그 폐악에 대해서 고부 농민들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온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횡포를 더 심하게 부리게 되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 동학교도, 그리고 농민들, 여기 고부 농민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학교도들을 처벌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 백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중앙군을 그 장성에서 또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4월 달에 전라도의 중심 가장 큰 도시죠, 전주를 농민군들이 차지를 하게 되고, 전주를 차지하게 되니까는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그 원병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는 그 바로 다음 날 아까 얘기했던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이 자동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정부가 또다시 다급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농민군들하고 그 전주에서 화약을 맺으면서 외국 군대가 물러날 것을 요청을 하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게 됐고, 그리고 6월 달에 갑오개혁이 농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갑오개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갑오개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경복궁까지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네 중심으로 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과 조선 간의 공수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6월 23일 날 청나라에, 군함이라고 했는데 군함이 아니라 그냥 수송선이에요 사실은. 그 배를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 전쟁이 되면서 그 일본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응해서 농민과 정부가 합쳐서 그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2차 농민 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8월이거든요. 8월에 농민 봉기가 시작이 되는데 11월 달에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공주에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요금치에서 일본군에 패전하면서 갑오농민전쟁 1년간의 치열했던 그런 전쟁,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도는 지도는 있으니까는요, 그 참고를 해서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삼남지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중요하게 일어났던 곳이 여기 그 고부, 장성, 그리고 전주,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지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 갑오농민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라도 지역에 국한돼서 혹은 충청도와 함께해서 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그 황해도, 전국 각지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쌓였던 분노들, 농민들이 쌓였던 분노가 전국적으로 폭발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건 이제 전주를 그 농민군들이 차지를 하면서 전국 농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더군다나 그 일본이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일본이 내려오는 길인데, 일본이 이 가보농민 전쟁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국적인 그 거족적인 그 대일 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라도의 문제 혹은 우리가 가보농민 전쟁 그러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뭐 황토현, 그 정읍, 고부, 전주 이렇게 그 우금치 공주까지 해서 이렇게 답사를 많이 가시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물론 거기서 제일 크게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런 사건이라는 걸 조금 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봉기의 시작인데 고부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수탈이 있었는지는 아시죠? 그 아버지 공덕비 지은다고 그 백성들한테 돈 걷어내고, 그다음 만석보를 만든다고 그 강제 노동시키고, 그 만석보를 그 만들고 나니까는 수세, 물 사용하면 물세 내라고 돈 또 뺏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되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88년부터 89년까지 냉해가 있었는데, 이런 냉해에 대해서 정부의 보고를 올리지 않고 냉해가 없던 것처럼 해갖고선 과거 세금과 똑같은 세율로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만행들은 고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통관오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 철종 시대 이후로 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었죠. 근데 더 심했던 거죠. 이런 악행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항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항의해서 될 문제, 사실 항의를 했다가 오히려 잡혀서 고부 군수한테 더 크게 몰매를 맞고 그 내쫓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는 대표적으로 전봉준 아버지죠. 그렇게 가니까는 이거는 단순히 항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몰아내야 된다, 나쁜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 동학이라고 하는 외피를 이용을 해서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는 전라감영에서는 이제 갑자기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전라감사했던 김문현이 전봉준을 체포 계획을 세우고 감영군을 파견을 하지만은 농민군들, 이미 사실 농민군들이 급하게 모여서 즉흥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부군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군들을 그 이전부터 정치 세력화하면서 굉장히 규율을 잘 갖추면서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화되고 규율화된 농민군이라고 하지만은 군대에 버금가는 그런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굉장히 규율이 잘 잡히고 그리고 정돈이 잘 된 군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이미 전봉준은 이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영군들을 격파를 하니까는 이제 정부에서도 단순하게 이게 그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정부군은 또 파견을 할 것을 고민을 하면서 안핵사 이용택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용택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용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안핵사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러 오는 사람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부 농민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학 교도들을 더 잡아서 잡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창의 경문을 발표하면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전라도 지역에 보내서 그 백산에서 그 이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산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 백산 집회의 모습인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농민군들이 죽창을 들고 와서 그 얕은 산에 모여 있는데 흰색 옷을 입었으니까 서 있으면은 죽창이 보이지 않으니까 백산이고, 그리고 앉으면은 죽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죽창이 보이니까 죽산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산에서 모인 그 농민군들은 4월 7일 날 황토현 전투에서 정읍에 있는 황토현에서 그 정부군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서 800여 명의 이상의, 사실 이때 800여 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은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뭐 20만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단위 모이면 거의 지금의 100만 단위 모이는 거니까는 이거는 10만 단위 이상 정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10만 단위 정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정부 그 군을 살상하고 600여 정의 무기를 포악하면서 그 주요 농민군의 그 무기가 죽창이었는데 이거를 무기를 포획하면서 무기가 조금씩 그 바뀌게 되고, 무기가 바뀌니까는 당연히 농민군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뒤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고부가 여기에요. 그리고 정읍, 장성으로 고부에서 태인으로 가서 전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중심 도시였던 전라도 중심 전주는 북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남쪽으로 내려와요. 한평까지, 그 고창, 무장, 영광, 한평, 장성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4월 23일 날 장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전주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장성으로 왔었을까요? 이게 그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 이거는 저희 예전에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다 알리죠. 서울에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죠. 비슷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의롭게 일어났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고부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난 밀란이 아니라 전라도 전역으로, 그리고 전라도에 있었던 그렇게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백성들이, 민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겠죠. 고부에서 저렇게 공기가 일어났는데 저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황토현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장성 전투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같이 해도 우리한테 미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신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크게, 더 멀리 조직화시킬 수 있는 장성 전투 승리는 이 장성 전투 승리로 인해서 전주로 진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군에서 나와선 초토사에 있는 홍계운이 농민군이 그 한평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평으로 쫓아내려갑니다. 전주에서 한평으로 내려가는데, 한평에 있던 농민군들이 장성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부군도 장성으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서 그걸 유인을 해서 장성에서 전투를 통해서 정부군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정부군은 그 장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자기네들이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기서 이제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전주로 바로 올라오질 못하고.
그러면서 장성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리고 농민군들은 바로 전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전주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전주성 함락은 그 정부군은 장성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농민군은 전주로 올라갑니다. 전주에 있었던 그 군대가 한평을 통해서 장성 내려왔기 때문에 전주성이 비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전주 감영 군대는 이미 농민과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고, 그리고 그 2차로 정부군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소식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주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그렇게 되면서 전주성이 비어 있었고, 농민군들은 그 철옹성 같았던 전주성을 그래도 쉽게, 이미 전라도 지역은 그렇게 승전을 하면서 전주 지역, 이 김제 이런 데서도 농민군들에게 더 많은 백성들은 힘을 줬기 때문에 전주성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라도 전역을 장악했다라는 거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전주를 장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는 그 소식이 퍼지니까는 자,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때까지는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전주를 점령했어? 그럼 우리도 함께. 그런데 이게 충청도 농민군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이점이 생겨난 게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전주가 여기 있고 이쪽이 서울이 있고 여기가 충청도죠. 충청도가 되니까 전라도로 내려오려면은 그 용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충청도를 지나야 되는데 충청도가 막히게 된 거죠. 단절이 돼 버린 거죠. 충청도로 인해서 정부군이. 그렇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더 다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라도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다급해지니까는 당시 그 민씨 정부였죠. 그 정부에서는 청에 구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파병이 되죠. 파병이 되고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면서 일본도 자연스럽게 파병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원하지 않았던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니까는 정부에서도 다급해지면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농민 군대하고 태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군들은 이런 그 외세가 우리 강토를 짓밟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태협안에 대해서 응하게 되면서 패전개혁의 요청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패전개혁 12개조가 여기 나와 있는데 패전개혁 12개조를 가부 농민군이 제시한 게 아니라 그 가보 농민군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을 제시를 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고부 공기 때 뭐 6가지, 이후에 8가지, 전주에서 그 제기한 거는 한 20여 가지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4가지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는데, 그런 그 농민군의 그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들어줄 수 있을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 들어준 내용이 12가지, 그래서 패전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패전개혁 12개 조항이. 근데 이렇게 그 사실 화의를 전주에서 그 정부와 농민군들 간의 화의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본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건데, 일본군들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와 농민 간에는 동상이몽인 거죠. 농민군들은 외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민족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 민족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화해를 받아들인 거고, 정부에서는 요 한때만 좀 넘겨서 농민군을 일단은 먼저 해산시키자라고 하는 게 더 큰 거였죠. 그리고 전주 화의와 함께 이제 그 집강소라고 하는 것들을 집강소를 만들면서 패전개혁 운동을 농민군들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지역에 그 설치한 그 농민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지방행정권을 거의 장악을 하면서 독자적인, 이제 정부와 함께 그 고을에 그 원님들이 있겠죠, 사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각 그 고을마다 분연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집강소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민의 힘이 훨씬 더 컸고, 그러면서 지방 행정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런 집강소의 그 의의를 보면은 농민들의 요구로 만들었던, 민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민이 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 거죠. 그래서 전라도 전역에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전라도에서 일시적이지만 그런 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전라도 지역을 보니까는 저기서 저렇게 자율적으로 그 우리 민이 힘이 커지면서 실제적으로 자치를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도 굉장한 희망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의 그 권력이 그 높아지게 되면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만이 그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관리자가 이제 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봉건제도가 흔들리면서 근대화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이후에 민족 운동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동북 지역에서 했던 그런 그 항일 무장 투쟁이라든지, 거기서도 민이 자치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독립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의 영향인데, 여기서부터 이런 힘들이 모아지면서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청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사실 청일 전쟁 나와 있는데, 청일 전쟁에서 이제 평양 전투, 9월달에 있었던 평양 전투하고 요 풍도해전에서 거의 대부분 결판 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풍도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어디냐면 안산에 있어요. 도시로는 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당진 쪽, 그 당진 앞바다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풍도에서 그 수송선을 일본이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면서 타고 왔던 수천 명의 군사가 전부 다 수장이 돼버려요, 거기서. 그러면서 청나라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과정으로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청나라는 원병 요청을 받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 아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일본은 인천으로 바로 들어오죠. 그 주로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전라도 지역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이쪽 아산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지난번에 그 갑오 개혁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듣게끔 강제를 하는데, 조선의 그 개혁적인 관료들이 이거를 거부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복궁을 장악을 하고 조일 그 공수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필름 중에 하나인데, 경복궁을 이렇게 에워 싸버렸어요, 군대가. 그러면서 조일 공수동맹을 맺게 되고,
조일 공수동맹은 조선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네들의 물자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실 이게 현재에 와서도 비슷한 게 좀 있죠. 예. 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은 청일전쟁 이후에 동북아 세력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죠. 일본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타이완도 그리고 복주라고 하는데 푸저우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 청나라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북경 지역으로. 그리고 산동관은 독일이 그리고 그 아래쪽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하게 되면서 연해주뿐만이 아니라 완주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까지 장악하는 조선까지 그 힘을 뻗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일본 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동북아 세력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그 일본의 이런 무장에 대해서 농민군들이 다시 봉기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 전주 화의 이후에도 농민군들이 뭐 그냥 해산된 건 아니고 잠시 그 멈춰 있었던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재봉기를 하게 된 거는 8월 말에 전봉준이 일본 침략에 반대해서 재봉기를 할 것을 그 요구를 하면서 경고를 발표를 하면서 모이기 시작한데 이때는 단순하게 농민군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다시피 유생,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라도 지역의 농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투쟁으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1차 봉기 때까지만 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동학 상층부들도 결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동학 상층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충청도 지역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농민군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주로 서울까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공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왔어요. 이제 10월 달까지 오면서 그 우금치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세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목천에 있거든요. 지금 천안 남쪽에 있는 그 아주 낮은 산인데 이 세성산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미 전세는 거의 꺾였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안 목천을 지나서 가야지 이제 공주도 장악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쪽을 끊게 되니까 공주와 연결되는 부분을 끊고 그리고 천안 장악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건데 세성산 전투에서 조금 안일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삼면이 험하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면에서만 지키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본군이 후면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패퇴를 하고 그 패퇴한 군대들이 그 후퇴를 하다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서 거의 대부분 다 전멸을 그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전봉준은 그 공주 이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점령을 하고 손병희의 충청 군대가 이제 논산을 지나서 공주로 진격해서 그 공주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들은 그 이인과 경천 그러니까는 계룡면인데 이쪽 지역에 이방어선 공주 인근에 일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그 대치를 하다가 11월 달에 일방어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공주로 넘어오는 그 고개였던 웅치 이쪽에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농민군과 일대 격전을 하게 됐는데 이 우금치 개선에서 싸움이 일어났지만은 안타깝게 혹자는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전멸을 합니다. 한 2만여 명의 농민군 중에서 15,000여 명이 그 전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치명적인 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전봉준이 더 이상 공주로 진격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퇴하고 태인에서 마지막 그 전투를 하다가 패퇴한 뒤에 농민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산을 하고 훗날을 기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해산을 했으면은 해산을 하고 가만 놔뒀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본군들은 이런 해산된 농민군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지속적으로 자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학살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12월 1일 날 김계남이 태인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손아중 역시 고창에서 12월 1일 날 그 체포가 되고 최경선이 12월 3일 날 체포가 되고 전봉준은 같은 12월 3일 날 순창에서 그 밀고로 인해서 그 변절자들의 밀고로 인해서 체포가 되면서 갑오농민전쟁이 일단락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오농민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단락 났다고 해서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우금치 전투 당시에 그 막대한 화력에 대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민화들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가져다주는 역사적 의의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 일본으로서도 사실 우리나라 그 민중들은 되게 재밌는 백성들이에요. 왕은 도망가도 백성은 끝까지 싸워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보통 서양에서는 성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이노무나라는 성을 점령을 하거나 왕이 도망을 가거나 백성들은 끝까지 싸워요. 싸울 수 있는 데까지. 두 번째 강연 때인가요? 우리 김희경 그 상임이사님이 하셨었나요? 우리 저기 박경순 소장님이 하셨죠. 그 병인양요라든지 그 신미양요, 조미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계속 싸우니까는 이 프랑스 제독이나 미군 제독이 후퇴하면서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싸웁니다. 사실 그 제너럴 셔먼 사건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의지력에 대해서 정말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패전개혁안이라든지 그 직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대화 그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추진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그 봉건적인 그 조정 관리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터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노력들이 우리는 조선의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을 하게 되고 갑오개혁이라든지 이후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독립협회라든지 아마 6강 때 얘기가 나오겠죠.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그 밑바탕에 흐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 농민군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의 일부 남았던 분들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의병 운동, 활빈당이라든지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까지 지속적으로 그 뿌리들이 남아서 함께 갖게 되죠. 갑오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의병으로 그리고 완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저기 종각 바로 앞에 있죠. 종각 바로 앞에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 동상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다른 분들은 보통 다 서 계세요. 서 계신데 우리 전봉준 녹두장군만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는지 아시죠? 저 팔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팔을. 요 팔이 땅을 짚고 있거든요. 왜 짚고 있냐면은 고문으로 다리가 다 부러져서 설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가마에 끌려 나오는 사진. 끌려 나올 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고문으로 인해서 다리가 다 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팔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진에서도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눈빛은 살아있죠. 항상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때 마지막에 읽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내 뜻과 같더니 운다 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랴. 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 가보농민전쟁이 우리는 그 당시 역사로서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가보농민전쟁 이후에 50년이 지나고 나서 한 60년이죠.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외세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갈리고 약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세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오늘에 좀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 계속 나와 계시는데 저희 처음에 그 얘기 드렸지만 저희 답사 가잖아요. 답사 꼭 함께 가주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공부는 절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새롭게 보실 수 있고, 새롭게 보시면서 그 책으로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그 같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공부가 되니까는 답사에 가능하시면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